편집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시인으로서 편집자도 겸하신 기간이 꽤 되시나요? 한 10년 됐어요. 네. 10년 동안 편집자와 시인의 생활을 동시에 했습니다. 편집자로서의 저의 경력은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편집자였는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편집자로서 살아봤다라는 것에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어떤 글을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시를 쓰는 것,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즐거움을 되게 많이 주는, 또 어떤 책임감과 동시에 만족감을 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시집이 나올 때 또 이걸 또 편집자로서도 또 보는 시각이 있을 텐데.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편집자는 객관적인 시각인 거고요. 작가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을 주관적인 시선이 가진 작가가 듣고 자신의 폭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박적으로 알게 된 건 있죠. 네, 그렇지만 완전 다른 삶인 것 같아요. 작가로의 삶과 편집자로서의 삶. 그렇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편집자로서의 경력이 작가로서의 경력을 대단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 시 쓰는 방법에 대한 글을 한번 봤는데 네, 시보다는 뭐 시적인 것에 대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시를 쓰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좀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를 그나마 볼 수 있는 방법은 시적인 순간이나 시적인 어떤 것을 봤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라는 건 없고, 그것을 빨리 포기를 할 때 정말 시와 가까운 어떤 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라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문장을 썼을 때 그 문장이 망가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는 빛나는 한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 한 줄만 쓰고 끝나버리면 되는 어떤 것이에요. 어, 시적인 순간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을 때 그 안에서 시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평론가가 하신 여기에 말씀, 뭐 최초의 감정이나 생전의 감정,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론을 시인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신지. 감정의 원체험이라는 측면에서 프루스트의 마들렌 같은 어떤 것인데,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저의 언어로, 저의 리듬으로 시를 썼는데, 그것의 베이스가 슬픔인데, 독자가 그 시를 읽었을 때 같이 슬픔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전달한 슬픔보다 더 증폭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골몰이 저와 독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적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윤정 평론가가 얘기했던 감정의 원체험, 최초의 감정이라는 단어에 동의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읽어줬다, 내가 의도하는 바가 그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건 네, 이거예요. 그 시인이 쓴 시를 네, 평론가의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평론가가 이걸 평론했는데 네, 어떨 경우에는 정말 이게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담아내는 평론이 있는 수 네. 있고 네. 반면에 약간 헛다리라고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인에게 일단 헛다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 시가 어떤 식으로 누군가한테 전달될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어떤 시를 썼고 그 시가 악평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 한국 평론계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제가 절망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질 필요도 없고 동시에 반성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지구상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린 무수한 예술가들은 결코 이해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 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 같은 동시대 평론가들한테 누구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건 되게 유명한 일화잖아요. 이제 와서 후대에 이르러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시가 누군가의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표면화되기 때문에. 시를 독자들이 많이 읽어주는 것이 기쁜 까닭은 인쇄가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제가 제시한 그 다각화된 텍스트가 한 면으로 닿아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평론을 누가 어떻게 평론을 했는가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누가 평론으로 들여다봤다라는 건 대단히 관심이 가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제 글에 대한 평론을 볼 때마다 늘 그렇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시집에는 평론이 없던데 네네네. 요즘은 또 평론을 많이 네, 빼는 네, 추세이기도 네. 하고요. 두 번째 시집이라고 딱 대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아침 단어에 대한 상세한 각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저 시집을 출간을 했었기 때문에 저 시집은 두 번째 출간이거든요. 첫 번째 출간은 대리미술관에서 아주 한정판 500부로 딱 찍어서 끝났고 그거를 요청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발행을 하게 된 것인데 저 시집에 어떤 이야기를 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집보다 훨씬 친절한 시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해설 없이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해설을 달지 않았어요. 겨울은 겨울로 온다. 나무 여덟. 유희경. 겨울은 서로 닮았다. 가운데쯤 나는 있었다. 눈이 내리다 말았고 쌓인 만큼 녹았다. 되도록 늦게 글자를 적는 사람처럼 또 눈이 내리고 떠올리고 잊고 안타까워서 나는 수첩을 덮듯 거기에 있었다. 아직은 겨울이 아니지만 떠는 손으로 코트를 찾은 까닭은 앞에 입구를 두고 찾아 헤매는 형세. 그러나 겨울밤이라면 나는 불을 끄고 곁에 누워 종알종알 모두 이루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럴 건데, 그렇게 될 텐데, 자꾸 그러할 것인데, 멈추지 못하고 하찮은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 아무도 없을 땐, 그러다 누가 있기라도 하면 바닥이 바닥을 덮고 그 위를 손으로 쓸어보는 마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아무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를 않을까. 나는 자박거리는 지난 겨울, 닮은 것들을 여미고 감추며 바람이 가라앉지 않는 건너편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겨울은 서로 닮아서 가운데 그쯤 누가 있지 않으면 분간하기 어렵지.
눈이 내렸고 쌓였고 그쳤고 녹기도 했으며 한자 한자 오래 걸려 적는 사람처럼 당신이 있다. 나는 거기까지 오래오래 걸어 다녀온 기분. 그랬다. 겨울을 되게 좋아해요. 겨울을 어, 나라는 존재를 되게 아프게 알게 해주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주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라는 숙명 같은 것들을 되게 금방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에 허망한 그것이 위로하는 여러 방식이 나에게 그렇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 그래서 사람에 가장 가까운 계절은 사실 겨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겨울이라는 시를 되게 많이 쓰고, 겨울이라는 게 반면 또 당신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겨울을 좋아해요. 그 부재라고 하는 또 키워드를 어떤 평론가가 얘기를 하셨던데. 네. 예. 그쵸. 상실이라는 걸 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저한테는 시적인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그 부재, 이제 상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퇴근할 때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 어떤 고독함? 부재라는 것은 있다가 없음인 거잖아요. 있었던 것, 그러나 실은 없는 것이 저한테 부재인 것 같아요. 좀 사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가족 그 아버지의 혹시 그 부재 되게 극적으로 저한테 부재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늘 곁에 있던 존재가 사라져 버렸을 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들아 하는 목소리가 되게 생생하게 들렸는데, 그 순간 다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구나라는 걸, 너무 당연한 그 진리를 아주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온몸으로 체험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아버지가 어떤 대상이든 그런 것과는 별개로 아버지는 저한테 이퀄, 저한테 최초로 부재라는 걸 체화시켜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에 군데군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그건 제 육친인 제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부재를 몸으로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제 첫 번째 놓인 어떤 구멍 정도로 이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선생님 그 시에서 나오는 그 목적어들의 약간 무심한 사용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우는 시간, 내가 내 말을 울고 싶어요. 일반적인 뭐 어법하고는 약간 다른 그 목적어들을 사용하는 네, 게 많은데 네. 의식하신 건가요? 그렇죠. 목적어라는 거가 아까 제가 말했던 부재를 가려주는 가장 구체적인 어떤 언어 사용법이기 때문에 탈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나는 본다의 어떤 목적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체로만 남아 있으려면 목적은 상실되어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쓸 때도 무의식적으로 배제를 시키고요. 쓰고 난 다음 퇴고할 때도 목적어를 제일 유심히 들여다보게 돼요. 저는 형용사나 부사보다 목적어를 경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저의 시적 태도인 것 같아요. 삶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대상을 되게 잘 잊어버려요.
그런 것까지 봐주시다니 놀랍네요, 정말.